자, 이제 82쪽 외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중요해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를 여러분 세 글자로 줄여서 말하면 외부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외부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외부 효과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 외부 효과의 외부의 의미를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외부 효과.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외부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외부 효과로 외부성 그렇게 말하는데 저 외부 효과의 외부 얘기를 좀 하자고요. 우선 이런 얘기예요. 갑이란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갑과 을이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해요. 그러면 거래를 한다면 갑과 을은 거래 당사자예요. 거래 당사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시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형성됐냐면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거죠. 근데 말이죠. 병이란 사람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는 말은 시장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외부예요. 여기에 외부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외부냐면 첫 번째 시장 외부 이런 뜻이에요. 절대 두 번째 창밖 이런 뜻 아니에요. 여기서 외부는 뭐라고요? 시장의 외부. 그래서 시장의 외부에 있는 병은 갑과 을의 입장에서는 병을 뭐라고 부르게요? 제3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제3자예요. 제3자인 병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갑과 을의 행위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긍정적 영향일 수도 있고 부정적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걸 외부 효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면 오프라인의 경우는 이제 모여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니까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근데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예요. 여러분과 학원은 거래 당사자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근데 영향을 준다고, 주고받는다고. 되게 웃기는 거는요. 한 사람이 하품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하품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사람이 졸잖아요. 다른 사람이 졸아. 그럼 여러분이 자 갑돌이가 이제 아침에 오면서 내가 오늘 졸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초토화시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와서 좋은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어제 늦게까지 내가 좀 일을 했다. 또는 뭐 공부를 좀 했다. 그 바람에 좀 졸리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혀 의도치 않게 깜빡 졸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졸더라. 영향을 미친 거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부 효과는 말이죠. 이런 거예요.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3자예요. 의도하지 않은이에요.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거예요.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미안해하고 그 손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은 것. 이익을 줬어요? 그 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 이게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졸았어. 그때 그 때문에 갑돌이 때문에 그 옆에 사람이 다 졸았대. 그래서 미안해. 내가 졸아서 미안해. 오늘 내가 점심은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살게. 5명.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한 거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죠. 나는 그냥 졸았을 뿐이야. 니네가 졸은 건 니네 책임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외부 효과란 말이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거래 당사자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고 제3자라고요. 두 번째는 의도한 거라고요? 의도하지 않은 거라고요? 의도하지 않은 거라고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지불하지 않았어요?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긍정적 영향.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로운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그걸 정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해로운 영향. 그건 부정적 외부 효과, 해로운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예요. 마이너스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부 효과를 크게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로운 거, 긍정적인 게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보통 플러스를 쓰니까 플러스 외부 효과야.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인 거예요. 해로운 거, 부정적인 거, 그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외부 효과야.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인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그건 영어고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정, 마이너스를 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정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 정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도 한다고요. 부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 이렇게 말한다고요. 경제자가 붙는 건 유리해지는 거예요. 불경제자가 붙는 건 앞으로 불리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자가 붙으면 유리해지는 거고 불경제가 붙으면 불리해지는 거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 줬어요. 그리고 혜택에 대해 대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얘는 불이익을 줬어요. 손해를 줬어요. 손해를 끼치고서도 그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로운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의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과수원 옆에 양봉업자가 벌통을 가져다 놓잖아요. 서로 혜택을 얻어요. 서로 양쪽 다 양방향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과수업자가 수확을 할 때는 과일 수확할 때는 과일 수확을 많이 해요. 그리고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외부 효과를 이렇게 나누는 게 발달돼 있대요. 그래서 자기 수확의 일부를 떼서 양봉업자에게 줘요. 양봉업자가 꿀을 수확철에는 꿀을 많이 수확해요. 자기 수확의 일부를 떼서 과수업자에게 준대요. 자, 근데 그런 건 일반적이지 않고요. 양방향 외부 효과는 많지 않고요. 보통 한쪽 방향, 단방향 외부 효과가 많이 있는데 그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제작사가 또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드라마 제작사가 뭐는 또 넷플릭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시리즈로 영화 같은 걸 드라마 같은 걸 제작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지역을 가서 촬영을 했대. 근데 그 지역이 그 영화가 뜨면서 드라마가 뜨면서 그 지역의 관광지로 알려지게 됐대. 아니면 그 지역에 드라마 세트장 내지는 영화 세트장을 지었대. 고증까지 거쳐서 잘 지었대. 그래서 그 지역이 관광지로 알려졌대. 그러면 그 기업의 그와 같은 행위가 그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줬죠. 긍정적 영향. 그게 뭐다? 정외부 효과요. 그런데 어느 기업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생산이라는 말과 함께 이 단어의 이면 포장을 풀면 언제나 나오는 말이 오염 내지는 공해라는 말이래요. 옛날에 그래서 저희들 저거 공부할 때마다 그런 얘기 했었다 있고 학교 다니면서 네가 있다는 거 자체가 오염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그 자체가 뭐야? 공해고 오염은 같이 가는 거지. 옷을 예쁘게 입을수록 생산활동을 많이 할수록 오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대. 생산비가 1,000원이야. 그럼 그 기업의 생산비는 1,000원인데 그거 만들면서 공해가 방출됐대. 오염이 방출됐대. 그 오염을 제거하는데 공해를 제거하는 비용이 50원이더래요. 그러면 사회 전체 비용은 그 기업의 생산비 1,000원에다가 오염을 제거하는 비용 50원을 더해서 1,050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매연이나 소음, 주변 지역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뭐다? 다 외부 불경제가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주변 지역에서 데모를 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외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필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일 거예요. 아마 내용들을 들어보면 뭐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무슨 단체가 중심이 돼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해요.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그러는데 소음 같은 게 들어오면 우리한테는 그게 뭐가 돼요? 외부 불경제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부예비 효과야.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막 확성기로 막 소리 질렀어.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의 어떤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한 거지 저 에듀윌 학원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방해하려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거 그런데 불구하고 피해를 줬어. 그건 뭐야? 부유의 효과야. 공장에서 매연을 방출한 거야. 이거는 매연 방출해서 공기 그 나쁜 공기 마셔서 빨리 죽어라 그렇게 하고 방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생산한 거야. 그런데 그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매연과 소음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했어. 담배 연기 싹 마시고 다 같이 죽어라 이렇게 할 마음으로 담배 핀 게 아니야. 자기가 그냥 담배를 피웠어. 근데 담배 연기가 이렇게. 어떤 분은 차를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고 담배를 항상 바깥으로 이렇게 내리는 분이 있어. 차문 내리고. 그럼 차가 옆에 신호 대기하면
담배 연기가 다 내 차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야, 나 담배 피는데 니네들도 같이 담배 연기 마시고 같이 죽자. 그런 게 아니고 왜 이게 습관이 차 바깥으로 손 내미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하이파이브 해주고 싶더라고. 저는 가끔 하이파이브 이렇게 손을 길게 내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길거리에 흡연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부의 비효과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방금 이야기를 갖고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이 기업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생산비가 1,000원이래. 그 공장의 생산비, 그 기업의 생산비, 그걸 사적 비용이라 그런다고요. 1,000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이 기업이 이 물건 만들면서 공해를 방출했고 오염을 방출했는데 이놈을 제거하는 비용이 50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은요, 이 기업의 생산비 더하기 공해 제거 비용까지 더해서 따라서 사회적 비용은 1,050원이 돼요. 얘가 1,000원이면 얘가 1,000원 더하기 50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1,050원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1,0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봐요. 사적 비용은 얼마고? 1,000원. 사회적 비용은 얼마고? 1,050원. 결국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거지. VAB 효과가 나타나면요, 사적 비용이 더 작아, 사회적 비용보다. 그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얘가 얼마라고 했죠 방금? 1,000원. 얘가 얼마라고 해요? 1,050원. 그러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익 얘기 잠시 후에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방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1,050원이면 1,050원 기준으로 생산량이 10개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1,050원 기준으로 생산량이 비용을 1,050원을 기준으로 할 때는 10개가 적정량인데 사회적 비용이 1,050원이니까 이 기업의 생산비는 1,000원이라네? 그러면 1,000원을 비용으로 계산할 때는 물건을 10개보다 더 많이 만들까 더 적게 만들까? 1,050원이 적정량이야. 1,050원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할 때 적정량이 10개라네? 그런데 1,000원을 기준으로 생산하면 10개보다 더 많이 만들 것 같아요? 더 적게 만들 것 같아요? 더 많이 만들어요. 이 기업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1,050원 기준으로 10개가 적정량인데 10개보다 더 나온다니까? 12개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VAB 효과가 야기되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아서 과다 생산한단 말이에요. 과다 생산해요. 적정보다 많이 만든다고. 반면에 우리 정의비 효과는 아까 혜택 누리는 편익 가지고 먼저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아까 말하기를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제작사가 돈을 들여서 영화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세트장을 건립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영화 촬영할 때 비용 들어가고 세트장 짓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은 인심이 좋으니까 가서 물 갖다 줬다고. 가서 구경하고 비용 들어갈 게 별로 없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놓고 보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고. 그렇죠? 편익 보세요. 편익. 그래서 이 기업이 영화 제작사가 얻는 이익이 얼마냐면 돈으로 환산하니까 100억이라네. 100억만큼의 영화가 성공해서 100억만큼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숙박업소가 활성화되고 음식점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게 500억이래. 그럼 사적 편익은 얼마인데? 100억인데 사회적 편익이 얼마야? 500억인 거예요. 따라서 얘가 100억이야. 드라마 성공해서 얻어진 수익이 100억이라네요. 그런데 사회 전체 편익은 주변 지역의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의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서 500억의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줬대요. 그러니까 편익 면에서 비교해 보면 이렇단 말이지. 그럼 편익이 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효용, 만족을 유식하게 표현하는 말이 효용이고 효용을 돈으로 환산한 게 편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화폐액으로 환산해서 표현한 게. 그래서 여러분 사적 편익은 100억인데 사회적 편익은 500억인 거예요. 이게 정회비 효과. 그래서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면 사회적 편익이 더 커. 여러분 아까 김연아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연아가 현역 시절에
너무너무 멋지게 선수로서 활동을 잘했고, 손흥민이 요즘에 너무너무 활약을 잘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기쁘고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연아나 손흥민 개인의 만족은 사적 편익이지만 우리 국민 모두의 만족은 사회적 편익인 거예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거지. 여러분 잘하실 때, 잘하시는 성장 과정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 들으셨어요? 안 들었어?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건 이건데. 근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건 뭐야? 정예비효과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부예비효과예요. 그런데 비용으로 바꾸잔 말이에요. 이 기업의 생산비, 아까 말한 것처럼 드라마 세트장 만들고 제작비 들어가고 이런 비용하고 사회 전체 비용하고 비교하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비용을 들였어요. 그 비용인 그 기업의 비용이라고, 영화 제작사의 비용이라고. 그러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크지. 아까 영화 제작할 때 사회적 비용이란 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예비 효과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그럼 사회적 비용을 기준으로 10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10개보다 많이 만들까 적게 만들까? 개인의 비용이 크다 보니까 적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과소생산 문제가 발생해요. 얘가 크기 때문에 과소생산 문제가 발생한다. 정리하자면 이래요. 여러분, 정예비 효과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 그래서 과소생산을 해. 부예비 효과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아. 그래서 과다 생산해. 그리고 과다 가격, 과소 가격, 이건 신경 쓰지 마요. 지금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책에 있어서 그냥 했지만 일단 신경 쓰지 말 것.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얘는 적정보다 적어서 시장이 실패하고 얘는 적정보다 많아서 시장이 실패하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부의 외부 효과가 존재해도 시장이 실패하고 정의 외부 효과가 존재해도 시장이 실패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그런데 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부의 외부 효과는 나쁜 거니까 시장이 실패한다고 치지만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건데 왜 시장이 실패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좋은 건 나쁜 거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적정량에 비해서 얘는 적어서, 적정량에 비해서 얘는 많아서 시장이 실패하는 거라고요. 그럼 제가 아까 시장이 실패할 때 정부가 개입한다 그랬죠? 그럼 시장이 실패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건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기가 막힙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기가 막히게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적잖아요. 기가 막혀. 어디다 적었는지를 몰라. 그래서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는 과소생산에서 시장이 실패하는군요. 얘는 과다생산에서 시장이 실패하는군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합니다.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려면 이 기업한테 사적 비용을 낮춰줘야 돼. 이렇게 사적 비용을 낮춰줘서 사회적 비용과 같게 만들어야 돼. 그 대표적인 예가 보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주고 사적 비용을 낮춰서 얘는 사적 비용을 높이는 정책 써야 돼. 이렇게 그래서 같게 만들어요. 얘는 보조금 지급, 조세 경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쓰고 얘는 사적 비용을 높이는 정책. 사적 비용을 높이는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조세부가, 환경부담금부가, 지역지구제 실시 이런 걸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정예비 효과는 사적 비용을 낮추는 정책, 보조금 지급, 조세 경감, 규제 완화 정책. 부예비 효과는 사적 비용을 높이는 정책. 따라서 조세부가, 환경부담금부가, 지역지구제 실시. 여러분, 정예비 효과 야기하는 시설은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지. 편익시설들, 큰 쇼핑몰이나 생태공원 같은 것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동네에 편의시설들이 다 있고 학교도 가까이 있고 각종 쇼핑몰이나 그것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산책할 수 있는, 물도 좀 흐르면서 공기가 맑고 새들이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걸어서 있는 곳에 산책로도 있고.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 동네 있길 바래요. 제발 우리 동네에서 좀 해주세요. Please in my frontyard. 내 앞마당에서 좀 해주세요. 화장터 진짜 부족해요. 여러분, 화장터, 화장장 가보세요. 밀렸어요. 정말 막 밀렸어. 쓰레기 소각장 밀렸어. 쓰레기 소각장, 핵폐기
폐기물 밀렸어. 이런 거 우리 동네에서 하기를 바래요? 우리 집 옆에다가 화장도 좀 해주세요. 화장도 좀 빨리 좀 하게. 그 화장 아니에요? 쓰레기 소각장 빨리빨리 쓰레기 버리게 우리 집 앞에서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예비 효과 야기하는 시설은 핀피, 부예비 효과 야기하는 시설은 님비예요. 잘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세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 다음 지역주구제로 건너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역주구제인데요, 우리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용도 지역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공법 쌤이 딱 여러분에게 이제 기본적인 전체적인 체계와 공법이 뭔지를 쫙 설명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 공법 과목이 몇 과목이라고 배웠어요? 그 안에 범위 몇 개라고 배웠어요? 6개 법령 딱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중에 첫 번째 법이 이름이 뭐라고 들었어요? 첫 번째 법 이름 국계법이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첫 번째 법 이름 뭐예요? 국법이죠? 그렇죠? 예, 국 이렇게 법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시는 과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프린트를 주고 뭘 해도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초보자시고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배우는 법 이름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법 이름 뭐라도 돼. 눈을 보고 파악할 수 있긴 해. 그렇지만 나중에 일하실 때 여러분 공인중개 자격증 따고도 그 법 이름이 뭔지 모르는 분 많아요. 여러분 국토교통부에 가면은 그래도 국토교통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겠죠. 거기 가서 국계법이라고 말해봐. 아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법은 있지도 않아요. 공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죠? 첫 번째 법률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내가 그 법명이 익숙해진 때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것의 공식적인 국토부에서의 줄임말이 국토계획법이에요. 공식적인 줄임말이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해도 좋긴 한데 여러분 말이 기니까 줄여서 그렇게 하지만 배울 때만큼은 원칙 법명도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법에서 용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 얼핏 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럼 용도 지역 구분합니다. 자, 뭐 어떻게 구분하죠? 도, 관, 농, 자로 구분합니다. 도가 뭐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갑니다. 구분합니다. 주, 상, 공, 녹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공법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자료도 주고 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니까요. 강의를 진행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해. 다른 과목은 제가 좀 되는데 되긴 개불돼. 거기서 거기 똑같던데. 뭐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시던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간이 필요해. 공법이나 민법이나 개론이나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에 외우려고 하니까 잘 외워지잖아요. 법령도 어렵고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공법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역주구제는 바로 용도지역과 관련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도지역주구제거든. 그러니까 공법을 좀 알면 그 공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론에서 너무 앞서가지 말고 다른 과목과 함께 템포를 맞춰서 공부하시다 보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런 말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뭔데?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거든요. 여기도 주거지역이야. 근데 여기 연탄공장이 딱 있네. 그럼 이 연탄공장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당연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집값이 1억이래. 딴 데는 다 1억 1,000인데 여기만 1억이라네. 왜? 연탄공장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딱 한 거야. 그럼 아까 주상공록 할 때 주거지역은 다시 세분하면, 자, 주거지역 세분하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따라서 전일준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용 주거지역이 됐든 일반 주거지역이 됐든 주거지역으로 딱 하기로 했대. 그래서 여기 있는 연탄공장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할 거니까 딴 데로 가서 이용하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싫은데요? 난 여기 있으면 연탄 배달도 쉽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검어지는 모습을 보면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안 갈 거예요. 정부는 뭐라 그래? 그거 싫은데요, 그러면? 예, 좋은 말 때 가, 이 새끼야. 이쪽으로 가, 이 새끼야. 강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강제해요. 그리고 여기는 뭐만 허용해요? 주거용만 허용해요. 자, 그럼 연탄공장 없어졌어요. 그럼 이 지역은 이제 쾌적성 증가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살만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요.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1억 하던 것이 1억 1,000으로 올라가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국 이 지역주거제의 목적 및 필요성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걸 지금 개론해서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아까 첫 번째 제가 말한 공법의 첫 번째 법령 이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앞으로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다 보면 이 문장이 다 눈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개론해서 이거 앞서 외우지 마시라고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지역주거제는 뭐다? 이렇게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예요. 뭐함으로써?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어울리는 토지용끼리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지역주거제 효과를 볼까요? 먼저 단기 효과. 지역주거제 실시로 말미암아 부유예비 효과를 제거시켰어요. 부유예비 효과를 제거시켰더니 부유예비 효과가 제거되면서 그 지역의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더래요. 그럼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1억짜리가 1억 1,000으로 올라가요. 그럼 1억 주고 산 사람은 1,000만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해요. 기존에 연탄 공장이 있었을 때 1억 주고 산 사람이 초과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기존의 투자자예요. 초과이익이 존재하면 기업들은 들어와요. 기업의 진입이 발생해요. 다시 말해서 거기다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늘어요.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져요. 도로 1억 돼요. 그러면 이전에 산 사람이나 나중에 산 사람이나 초과이익이 다 사라져요. 초과이익이 없어요. 결국은 장기로 가면 기존 투자자나 신규 투자자나 모두 다 초과이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역주거제와 독점의 문제인데요. 지역주거제와 독점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연탄공장 있었을 때 1억 주고 산 사람은 나중에 연탄공장 없어지면서 1,000만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지만 거기 연탄공장 없어졌대. 이제 살기가 좋아졌대. 그때 이후에 1억 1,000 주고 산 사람은 초과이익이 없어요. 연탄공장 있었을 당시에 1억 주고 사는 걸 사전적 독점이라 그래요. 사전적 독점에서만 초과이익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지역주거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A란 지역만 지역주거제 실시해서 집값이 1억에서 1억 1,000으로 올랐네? 다른 지역은 안 올라가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역주거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 주택정책으로 건너갈 텐데 책에는 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임대료 규제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그 임대료 규제가 바로 최고가격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임대료 규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최고가격제가 뭔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좌표축이라 그랬죠? 그러면 좌표축인데 여긴 뭐예요? 가격이에요. 이게 가격이요. 이건 뭐예요? 수량이에요, 수량.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PQ로 쓸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수요곡선, 공급곡선, 교차하는 데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져요. 예, 균형 가격이에요. 아, 근데 이게 라면 한 개 3,000원씩 한대. 라면 한 개 3,000원씩 한대. 라면 한 개 3,000원씩 한 적은 없지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북한이 요새 계속 뭐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동요 안 하더라고. 하나 올라가고 2개 올라가고. 근데 옛날에 처음에 그 말 할 때 서울 불바다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때 야, 장난 아니었어요, 분위기. 제가 그때 오후에 강의가 있었는데 동네에 살던 동네에서 딱 나가는데 사람들의 라면 박스 행렬이 이어졌어요. 쭉 이렇게.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그 슈퍼의 사장님은 이제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신 사장님이신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면서 사장님 라면 값 드렸어요? 그리고 같은 이벤트를 잘 하시거든. 그분이 장사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 이벤트를 하신 줄 알고 라면 값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만 전쟁 나 이 사람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피식 웃으면서 제가 이제 수업을 딱 끝나고 저녁 때 뉴스를 딱 듣는데 사람들의 라면 세제기가 진짜 많았나 봐요. 우리나라에 아직 라면 생산 능력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야 뉴스에. 그 말을 들으니까 덜컹 하면서 라면 그때 샀어야 될 뻔했나?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진짜로. 그 이후에 라면 사재기 하신 분들 라면 먹느라고 죽어날 뻔했어요. 아주 그죠? 그럴 경우는 라면 값이 3,000원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소비자들 생활이 엄청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라면값 3,000원씩 하면 소비자들이 어려우니까 야 정부야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럼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해서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규제를 하는 거죠. 3,000원 너무나 비싸니 절대로 1,000원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가격 규제를 하는 거예요. 가격을 통제하는 거지.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미리 정해줘요. 이걸 최고 가격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최고 가격,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설정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가 그래요. 앞으로 이제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냐면 최고 가격제에 해당된다라고 할 거라고. 여러분, 최고 가격제가 있다면 최저 가격제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짐작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 여러분, 최저임금제나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 있죠? 그런 게 대표적인 예예요. 최저 가격제. 근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해. 최고 가격제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인데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 아래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0원에 딱 통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급 물량은 이만큼, 수요는 이만큼, 물건이 딸려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초과 수요는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떨어진다 그랬어요? 초과 수요는 수요자 경쟁이에요, 공급자 경쟁이에요? 수요자 경쟁. 수요자 경쟁이니까 가격이 올라가야겠어요, 떨어져야 되겠어요? 올라가요, 올라가. 따라서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야 돼. 근데 법으로 규제하잖아. 올라가지 못하고 가격 상승 압력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할 건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렸죠.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렸고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면서 품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하돼요. 여러분 위쪽에 부과하면 아무 정책 효과 없고요.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량이 늘고 공급량 줄면서 품질은 저하된다고요. 나중에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거 먼저 설명하고 이걸 갈게요. 여러분 보세요. 라면 가격을 못 올리도록 하잖아요. 남은 크기가 줄어들어. 과자 가격을 못 올리도록 하잖아요. 과자 양이 줄어. 요즘에는 뭐 과자를 보호한다고 질소 충전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예, 질소 충전해. 나중에 과자 뜯으면 내가 산 게 과자인지 질소인지 구분이 안 가. 예? 과자는 이만큼밖에 없고 다 질소 충전해 놨더라고. 그게 뭐야? 일종의 품질 저하라고.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하잖아요. 아파트 품질이 나빠진다니까. 빵의 가격을 규제하면 빵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판용 빵 같은 경우 할 때 빵 포장지 도안할 때 작은 걸로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품질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라면 가격이 3,000원이 비싸대. 근데 정부가 위쪽에 부과했어. 라면 한 개에 3,000원이 비싸니 5,000원 아래로 받아라. 만약에 그랬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도움 돼요? 아무 도움 안 돼. 지금 3,000원이 비싸서 그런데 5,000원 아래로 받아라. 5,000원 아래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무런 정책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국민들 약 올리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3,000원이 비싸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와 진짜 비싸네. 100만 원 아래로 받아라 그랬어요. 그럼 그 도움이 되겠냐고. 정부가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겠죠. 아무 정책 효과 없어요. 따라서 위쪽에 부과하면 아무런 정책 효과 없다. 아래쪽에 부과해야 효과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량 부족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이 정책은. 그래서 여러분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법적으로 규제하는 정책들은요. 일단 하기는 쉬워도 부작용이 나타나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으로 가볼게요. 아무리 유명한
사랑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생활이 어렵다네요.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목적이 임차인 보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임대주택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R자로 표시해서 임대료예요. 이쪽은 수량이고. 그러면 임대료하고 수량이 딱 정해졌는데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이 점에서 딱 정해진 거지. 여기 임대료가 정해졌어. 아 근데 이때 임대료가 너무 높대. 그래 정부야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 좀 임대료를 요 수준으로 받아라. 시장균형 가격 혹은 임대료 아래로 임대료를 통제했어요. 이게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을 정해준 거예요. 최고 가격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강제로 떨어뜨렸더니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이 줄더랍니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할 거고요.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임대료를 통제하니까 임대료 상승 압력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물량이 이만큼이나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 낮은 가격에 이만큼만 공급이 되고 물량이 이만큼 딸리는 거죠.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보자고요. 낮은 임대료로 혜택 보는 사람은 이만큼이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못 구한단 말이에요. 임차인들이 임대주택 구하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임대주택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임차인은 이번에 살고 있는 곳에서 직장까지 출근 거리가 1시간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딱 끝나면 직장 10분 거리 이내로 이사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직장 근처 알아보니까 임대주택이 씨가 마른 거야. 못 구해요. 없어. 없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내놓고 나 이사 갈 거예요. 집주인에게 말하면 이 자리도 못 구할 거야. 지금 임차인이 이동하는 거 포기해요. 이사 가는 거 포기한다고. 임차인이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돌봐줄 부모님 근처로 친정 근처로 시댁 근처로 이사 가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친정 근처 시댁 근처에 집을 못 구하는 거야. 이사 가는 걸 포기합니다. 그러면 직장까지 1시간 출근해야 돼요. 출근 비용 1시간 교통비도 들어가지만 시간 낭비도 있어요. 또 부모님 곁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아이 돌봐줄 분을 고용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런 비용이 증가해요. 이런 걸 사회적 비용의 증가라고 그래요. 주거이동이 저하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분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품위 있게. 아니 이사 가지 않고 집구석에 가만히 있는데 왜 비용이 증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직장 근처로 이사 못 가니까 출근할 때 출근이 시간이 길어요. 출근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부모님 곁으로 가서 아이 돌봐주면 좀 좋은데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나타나요. 또한 동시에 임대인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원래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얼마만큼이냐면 요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규제하니까 수입이 이만큼 줄었어요. 이만큼으로. 임대인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임대주택에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기존의 임대주택도 그가 뭐가 됐든 임대주택보다 낫겠다. 용도 바꾸려고 그래요. 뭐로 바꾸든 임대주택보다 나을 것 같아. 따라서 용도를 바꾸려고 한다고요. 용도 전환 현상이 나타나요. 마지못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임대주택 서비스의 질은 떨어져요. 품질 저하 현상이 나타나요. 웬만한 건 임차인 보고 고쳐 쓰세요. 안 고쳐주는 거예요. 원칙대로 해요. 법대로 해요. 임대주택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게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요. 세수입이 줄어들어요. 시장에서는 불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량이 이만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물량 수준에서 소비자는 여기까지라도 돈을 내겠다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딸리니까 이렇게 돈 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는 이렇게 지금 R1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네가 R1이라고 해. 그 대신 R2로 돈을 내. 그러면 빌려줄게. 불법이 나타나게 돼요. 불법 거래 같은 게 나타나고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정책은 원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정책인데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임차인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기는 효과가 있어요. 단기는. 그러나 장기로 가면 효과가 덜해. 왜 단기는 효과가 있고 장기는 효과가 덜한지 그거는 이제 이론 과정을 통해서 공부할 거예요. 탄력성에 따라서 하거든. 근데 우리가 탄력성 부분을 아직 완벽하게 정리를 잘 못했다고. 정리가 좀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는 대체자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적어요. 그래 비탄력적이라고. 장기로 가면 대체가 많으니까 탄력적이 되고 수요에서. 공급도요. 단기는 공급이 어려워. 비탄력적. 장기로 가면 공급이 쉬워져요. 탄력적. 그러니까 단기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가파르게 돼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작아. 그래서 부작용이 작아요. 근데 장기로 가면 수요 곡선도 완만하고 공급 곡선도 완만해서 이 사이가 벌어져. 초과 수요 크기가 커져. 부작용이, 정책의 부작용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 효과는 단기에 효과적인데 지금 방금 한 이야기는 이론 강의 때 가서 좀 더 탄력성과 관련된 걸 잘 정리한 다음에 차근차근 배우기로 하고 지금은 여기에 있는 것만 다루시라 그 말입니다. 자, 정리하면 임대료 규제 정책은 어디에 해당돼요? 최고가격제에 해당돼요? 최저가격제에 해당돼요? 최고가격제에 해당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은 최고가격제에 해당돼요? 최저가격제에 해당돼요? 최고가격제에 해당돼요. 최고가격제에 해당돼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으로 가요. 여러분,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은 임차인,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적인 개입 정책에 해당돼요. 정부의 간접적 개입. 그럼 직접적 개입이 있고 간접적 개입이 있는데 임대료 보조 정책, 보조금이나 조세는 간접적 개입이에요. 그럼 아까 임대료 규제 정책은 직접적인 개입에 해당돼요. 법적인 규제인데 직접적 개입에 포함시켜요. 근데 얘는 말이죠. 보조금을 주는데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은 한번 교통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주택을 임차할 때 싸게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말하자면 가격보조, 저게 임대료보조로서 집세보조예요. 아예 현금으로 주는 거, 그게 소득보조 또는 이것을 현금보조라 그래요. 여러분, 쌀을 사는데 쌀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가격보조, 그냥 돈으로 주는 건 소득보조 혹은 현금보조.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걸 싸게 사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격보조고, 돈으로 줘서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건 소득보조인데, 어떤 보조가 됐던 보조금을 주면 소비가 늘어요. 소비가 느니까 효용이 증가해요. 효용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늘면서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요. 효용도 늘고 임대료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장기의 공급량이 증가해요. 이거는 가격 보조가 됐던 소득 보조가 됐던 똑같아요. 소비가 늘고 효용이 증가하고 임대료 올라가고 장기의 공급량 늘고. 아, 그러면 대부분 다 증가하네. 증가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가격 보조가 더 좋아요? 돈으로 주는 게 더 좋아요? 돈으로 주는 게 더 좋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얘는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만 얘는 효용 증대 효과가 크다고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이렇거든요. 쌀 가격 보조와 돈으로 주는 것 중에서 어느 거 선택할래? 그랬더니 돈으로 주는 걸 달래요. 돈으로 줬더니 그 돈 받아서 쌀 안 사고 쌀 막걸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다 그래. 자기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용 증대 효과는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부 입장에서는 돈으로 주면요, 그 사람이 쌀 안 사. 주택을 임차 안 해. 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격 보조하는 그런 정책 같은 걸 쓴다고.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 증대 효과는 이게 커. 효용 증대 효과는 이게 커. 근데 중요한 건 여하튼 보조금을 주면 단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보조금 줬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조금 줬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요. 수요가 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요. 단기는 임대료가 올라가요. 그러면 1,000원이었거든 원래 임대료가. 근데 100원의 보조금을 줬더니 1,060원으로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보조금 준 효과가, 혜택이 임대인도 혜택을 누리게 돼요. 임대료가 올라가서. 그래서 여러분,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기에 가면 공급량이 들어. 그래서 임대료가 떨어져. 장기로 가면 임차인도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이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봐요. 1,000원인데 원래 1,000원이었거든요. 100원의 보조금을 줬더니 1,060원으로 올랐다면 임차인은 1,060원을 내게 됐어요. 그러면 60원은 누구한테 간 거게요?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에게 간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실제 내는 돈은 얼마일까요? 1,060원에서 100원을 빼야지. 그럼 얼마 낸 거죠? 960원. 보조금 받기 전에는 1,000원 냈는데 보조금 받은 다음부터는 1,060원을 내게 되니까 40원만큼 덜 내요. 그래서 보조금 받으면 임차인도 혜택을 누리고 임대인도 혜택을 누리는데 어쩌면 단기에는 임대인이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보조금 정책의 각 나름대로의 한계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기 효과는 어떻고 장기 효과는 어떤 것인지 앞으로 이제 점차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임대료 보조 정책은 직접적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다. 그리고 임대료 규제는 직접적 개입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쉬었다가 공공임대주택 정책 들어가도록 할게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